네, 반갑습니다. 일회성 저널리즘 토크쇼 중국의 언론 통제 천태만상편 라이브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국내 메이저 언론 고시인 MBC, SBS, KBS를 모두 합격한 기자들의 기사를 매일 회사 화장실에서 읽고 있는 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 김 과장입니다. 예.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저널리즘의 양성소인 땡땡대 신문방송학과와 같은 건물을 쓰는 관광학과의 학사 출신이신 까를로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관광학사 까를로스입니다. 오늘 또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고급진 네네. 게스트들을 초대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의 언론 통제 천태만상편입니다. 저널리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화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사실 중국이란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작이죠. 예, 또 저희가 중국 관련된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다룰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 실생활에서 많이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중에서 이제 언론 통제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세 가지 장면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로스 씨가 한번 운을 띄워보시죠. 브레이킹 뉴스. 까를로스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리원양이라는 의사를 아시나요? 리원양이라는 의사는 2020년 2월 6일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의사는 34세의 젊은 나이로 2019년 12월 30일 위챗 대화방에서 화난 과일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7건의 바이러스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3일 우한시 공안국 우한분국 중란로 파출소에서 그를 소환하여 사실 무근의 말을 전파하였다고 훈계서에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하면서 우한과 중국은 혼란에 빠졌으며 이 신종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인들의 두려움을 떨게 하였고 결국 리언양의 말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중국의 인터넷에는 그의 명복을 비는 한편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으나 이 역시 당국의 통제망에 막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김 과장님. 4월 26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검열했던 코로나19의 실상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인사들이 됐어요? 네, 라이브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게재한 인사들이 구금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당국 검열 기사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터미너스 2049 운동을 펼친 차이웨이 씨는 최초 코로나19 출현을 알린 리원양 동료인 아이폰의 코로나19 발병 초기 실상과 중국 정부 대응책에 비판하는 인터뷰를 게재한 뒤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서야 그가 소란죄 혐의로 구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 기자들이 SNS를 통해 본인들이 당국에 의해 격리돼 검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2월 19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문제 삼아 월스트리트 저널 측 베이징 주재 기자 3명에 대한 외신 기자증의 취소를 발표하였습니다. 외신 기자증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추방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껑수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본 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중국을 먹칠하는 매체는 중국인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며 추방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칼럼은
중국 현지에서 취재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칼럼을 문제 삼아 특파원에게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조치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다루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정치 선전으로 민족주의 카드를 내세워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중국 당국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개의 사건들이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언론 통제가 중국 생활 전반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도 많이 퍼져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중국이랑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 매년 나라별로 언론 자유 실태를 보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총 180개국 중에 중국이 몇 위인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175위요. 다운. 160이요. 예? 다운이라니까요. 175라 하셨잖아요. 거기보다 더 낫다고. 다운. 그래서 160이라 했잖아요. 아, 편집. 생 라이브라 라이브라 그랬지. 그랬어요. 생 라이브하고 한참. 더 업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순위라는 얘기죠. 아 다시. 음, 음. 177. 맞았습니다. 예. 180개국 중에 177위. 굉장히 낮은 순위죠. 그죠. 예. 북한이 179위예요.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고, 이 순위를 쫙 봤을 때 상위권은 대부분 다 북유럽 국가거든요.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핀란드, 3위가 스웨덴, 4위가 네덜란드. 이렇고 대부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13위, 프랑스가 32위, 영국이 뭐 33위. 근데 미국은 좀 낮더라고요. 미국이 한 48위. 의외네요. 네. 그 두 번째 질문. 아시아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시아 지역에서요? 네. 제 생각에는 한국일 것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오 진짜? 네, 네. 한국이 네. 41위로 1등이고요. 그 2위가 대만 42위. 딱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3위가 일본. 근데 일본은 67위라서 좀 순위가 낮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사실 일본이 아시아 국가가 약간- 별로 없으니까는 네.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아시아 네. 국가 중에서 일단은 그렇게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 자체가 일단은 몇 개 없고, 그 중에서 일본은 제가 항상 느끼는데 일본은 약간 뭔가 한국보다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적인 측면에서. 네. 정부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은 이제 좀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언론 통제하면은 또 그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을 금지하는 금지어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바이두나 저희로 치면 네이버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네. 지정된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천안문. 그렇죠. 천안문이 아니라 천안문 사태네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천안문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 천안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천안문은 그 중국 베이징,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가장 유명한 문이죠. 수준이 너무 낮네요. 까르스님 설명해 주시죠. 관광학사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관광 학사로서 설명드리는데 천안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알기 쉬운 거는 마오쩌둥 사진이 있는 그 문이라고 그죠. 맞아요. 설명을 하면 그냥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성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자금성이랑 같이 이렇게 가장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그죠. 그럼 저희- 천안문 사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 천안문 광장 앞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중국의 가장 컸던 민주화 운동이고 1989년에 그죠.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고, 그렇게 예전 사건이 아니죠. 그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그 민주화 요구를 이제 탱크를 앞세워서 유혈 사태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서구권 국가들이 미국이죠. 비판을 많이 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공산당을 위협했던 최근의 사건 중에 또 하나였으니까. 그죠.
정말 중국 정부에서는 싫어하는 네. 사건이고 그래서 인터넷에 아무리 천안문이라고 검색해도 그 천안문 사태는 찾을 검색되지가 수가 않아요. 없죠. 예. 그리고 이 천안문 사태가 6월 4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64 그러니까 숫자 네네. 64 검색해도 검색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도 이슈가 많이 됐던 티벳 프리, 티벳 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들은 아무리 뭐 티벳 독립운동 뭐 검색을 해도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위구르도 검색이 안. 네네. 위구르 독립 뭐 위구르도 이런 마찬가지죠. 예, 예, 근데 이제 워낙 티벳이 최근에는 크게 이슈가 됐으니까 예,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범융궁이라고 하죠. 갑자기 중국어가 생각이 안 나요. 파룬궁. 네, 예, 예. 파룬궁. 이거 한국에도 지사 있어가지고 막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 집단이거든요. 예.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당시 중국에서 정말 세력을 급속도로 넓히고 공산당의 고위직들도 많이 가입했던 뭐 수련하는 그런 종교 일종의 종교죠. 종교인데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공산당에서 한번 크게 탄압을 하고 결국 총수 그 사람도 미국으로 지금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융궁 관련된 검색어도 전혀 정보가 나오지가 않죠. 범융궁 하니까 뭐 명동이라던가 약간 아, 이런 맞아요. 유명 관광지에 가면 되게 이제 입간판이 엄청나게 좀 길게 좀 있으면서 뭐 중국의 행태를 뭐 밝힌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해가지고 해 있는 게 그죠.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인천항에 중국인 수학여행으로 와서 한 2-3천 명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환영 행사 겸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배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범융궁 이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줄 서 있거나 이러면 계속 와서 거기에 대해서 파룬궁에 대해서 알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예, 해야 되죠. 어쨌든 종교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전도를 한 행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눈살을 찌푸리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좀 파룬궁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껄끄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또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를 신고를 하고 하는 거라서 네. 이거를 못 나오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는. 이게 종교기는 한데 신땡띠 같은 그런 곳은 정말 사이비스러운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중국인들이 그거 좋아하잖아요. 태극권. 아, 그죠. 그런 약간 본인의 몸을 뭐 깨끗하게 하고 기의 흐름을 좋게 모양. 만드는 그런 예, 예. 네, 약간 수련 측면이 강하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접근을 해서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범융궁이 진짜 세력이 크다고 느낀 게 독일 옛날에 여행 간 적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했었는데 하루를 프랑크푸르트에서 잤는데 그 대로가 있잖아요. 어느 도시나 거기는 이제 그 프라임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 범융궁 행진을 하는데 진짜 엄청 시끄럽게 막 길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무술을 하고 그리고 약간 항상 피켓 같은 거 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엄청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관광객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걸 보면서 이 범융궁이 좀 사이비 종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좀 되게 부정적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유럽 땅에서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인도에 티벳 마을이 있어요. 뉴델리에. 예.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 그걸 인도에서 측에서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랑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로 포함이 돼 있는데 그 티벳 마을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저녁 항상 똑같은 시간이 되면 그런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퍼레이드를 봤었었는데 저도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잠깐 범융궁 얘기로 빠졌는데 결론은 중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도 금지어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언론 통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방금 김 과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를로스 씨가 준비한 내용은 뭐죠? 저는 좀 약간 문화예술적으로 네.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그 옛날 저희 뭐 70년대, 네. 80년대 이럴 때도 대중문화나 약간 영화, 그 중에서 영화, 네. 노래 이런 거를 금지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혹시 그 한영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 아세요? 아, 누구 없소? 네. 네. 여보세요. 지금 자기 노래하고 누구 자기 노래하고 없어.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창문을 근데 그 노래가 금지됐던 이유가 밤을 새는 내용의 가사라서 금지가 됐다라고요.
그죠. 밤에 늦게 자면 나쁜 어린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이 나라 국민은 밤을 새면 안 되는 국민들인데 밤을 샌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실제로 좀 이게- 얼탱이가 없네요.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중국에서 영화 중에서도 좀 약간 심하잖아요. 예, 예. 그런 얼탱이가 없는 이유로 영화 검열을 받아서 영화가 상영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선 추측하기 쉬운 걸로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CGV에서 재상영 중인 태양별이 또 중국에서는 상영이 금지됐고요. 문화대혁명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문화대혁명 내용 부정적으로 묘사하니까. 그렇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죠. 예. 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조커 있죠. 저희 네네. 이번에 했었던 거 그것도 상영이 금지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코라서? 좀 네. 약간 어쨌든 보면 어두운- 반사회적 행동이잖아요. 예.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사이코로 변한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총을 쏘고 약간 예. 반사회적 행동을 결국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서 금지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김 과장님과 망고랑 퀴즈 타임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이건 상품이 있나요? 상품은 저녁방? 근데 질문 내는 사람이 그렇죠. 참여를 안 하니까 의미가 없네. 저녁방에. 예, 예. 일단 그냥 하시죠. 일단 그냥 예, 하시죠. 그럼 우선 1단계 가장 쉬운 별 하나. 예. 여러분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봤죠. 왕의 남자도 중국에서 금지가 됐었어요. 많고 동성애? 정답입니다. 중국에서 네. 동성애를 이유로 상영을 금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쉬웠죠? 이건 문제가 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쉽다. 별 난이도 2개. 네.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정답. 장찌 맞죠? 정답. 김과장? 그 중국인 그 배우인 장쯔이가 일본인 기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오. 혹시 이거 다들 보셨나요? 혹시 이거 네, 사유를 봤어요. 사유를 혹시 정답을 보셨나요? 혹시? 영화를 아니요. 근데 네. 영화를 볼 때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인 배우가 그것도 유명한 중국인 배우가 일본인으로 중국 관련된 내용 없는 영화에 나와서 일본인으로 이렇게 나오지? 페이가 셌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게 예. 미국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국 네네. 영화죠. 예. 다들 정답을 되게 잘 맞추시네요. 아직까지 문제가 쉬워서. 네네. 예. 별 3개. 여러분들 다들 중국에서 라이츠 싱싱더니라는 제목으로 별에서 온 별에서 그대 온 그대. 네네.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죠. 근데 별에서 온 그대 영화판이 예. 제작이 금지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제작 자체가 네. 상영이 아니라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고 많고 한참 한한령 있어가지고 땡, 김 과장? 중국인 배우를 많이 안 써서? 땡. 이건 좀 어렵습니다. 힌트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많고 많고 외계인이 나와서 정답입니다. 진짜로요? 네, 외계인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작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신박하네요. 어렵다. 드라마는 됐는데 예. 영화 제작은 무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시청자들한테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답글을 달아주나요? 아니요, 답글을 들은 게 아니고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오. 제 자비로 네.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을 향한 퀴즈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답. 빠지세요. 나비 효과가 상영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김과장님은 달겠습니다. 빠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한 2개 음. 정도거든요. 힌트는 네. 약간 나비 효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이랑 좀 약간 연관이 있어요. 컨셉, 이 영화의 전체적 컨셉이랑 연관이 있으니 가장 빠르게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나비 효과 주된 내용이 뭐죠? SF잖아요, 맞죠? 그건 그 이제 본인이 찾아보셔야죠. 미국 영화 나비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미국 네네. 영화입니다. 예. 네네. 네. 하나만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혹시 본인이 찾아보신 것 중에 가장 이유가 어이없다 한 거 하나만 소개해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사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미켈란젤로의 그 미스터리라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거를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상영되지 못한 이유가 네.
뚜렷한 이유 없이 상영 금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좀 약간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뭐 종교라던가 미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좀 부정적으로 그죠. 생각을 하는 게 네. 있다 보니까 좀 금지를 한 것 같은데 좀 어쨌든 발표된 내용으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상영 금지라고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 부분이 좀 약간 가장 기억에 남네요. 좀 어이도 없으면서. 이만 까를로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좀 조사한 내용을 위주로 중국의 언론 통제 실태를 설명을 했고, 한번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본인이 겪었던 뭔가 언론 통제의 경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대표적인 게 구글 관련된 서비스가 애초에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거. 그죠, 구글 지도가 안 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구글 아니요, 지도도. 구글 지도는 돼요. 지도 네. 검색은 안 돼요. 근데 네. 제가 알기로 유튜브도 안 됐고 애초에 구글 플레이 자체가 못 들어가고. 맞아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정부가 구글한테 그런 검열 그런 기준을 요구를 했는데 구글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러면 시장에서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구글 관련된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핸드폰 잃어버리면은 구글 플레이가 안 되니까는 그죠. 한국 앱 같은 거를 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이상한 경로 통해서 막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맞아요. 그래서 고생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예, 예. 상상 이상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뭐 유학 갔을 때는 사실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갔다, 저는 VPN 깔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우회를 하는 통로를 VPN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중국에 6개월 살면서 VPN 자체를 다운을 안 받았거든요. 그냥 없는 채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서 산다고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하나 기억나는 게 저 2014년에 중국에 있었었는데 저희 한국 메신저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포털인 네이버 같은 것도 이게 그때 한참 검열이 좀 심해지는 단계였었는데 처음에 학기 초에는 이게 문제 없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기 말이 돼가면 돼갈수록 이 카카오톡이 가끔씩 막 안 되고 막 사진 안 보내지고 그 뭐 네이버도 접속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막 사진 같은 거 잘 안 보내지고 100% 이렇게 오픈이 돼서 데이터나 이런 게 왔다 갔다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예, 예. 항상 뭔가 어딘가에서 걸리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사용하면 불편하고 그랬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심각하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중국 법인이 있어서 법인 쪽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그분도 이제 한국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요청이나 이런 걸 하면은 거의 막 2, 3일 뒤에 막 답장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톡이 잘 안 된다. 메신저 확인이 잘 안 된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위챗을 따로 깔아가지고 위챗으로 대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SNS 통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저도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PC방을 되게 자주 갔어요. 네. 저가 있었던 지역은 약간 중국 북경의 이태원 같은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여권을 들고 가면 입장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갔어요. 한 5주 정도를 중국에서 여행을 했는데 같이 간 동료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게임에 약간 미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문가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항주로 넘어갔다가 뭐 그다음 하이난으로 갔다가 온남성을 한 10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가는 도시마다 이 친구가 PC방을 찾았어요. PC방 빌런이네요. 네네. 나 피방 빌런. 네, 피방 빌런이었는데 항상 뺀지를 먹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국경에 있는 도시에서는 여권을 들고 가면 되니까 신분 네. 확인차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냥 신분만 확인이 되면 컴퓨터를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 아이디 카드라 해야 되죠. 네네. 그게 없으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네. 그 우리는 여권 보여주고도 이용을 했었다. 근데 거의 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 약간 좀 편의를 봐줘서 하이난에서 이렇게 해준 곳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그게 여건이 통과돼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이 그 제 친구의 정성에 감복을 했는지 자기 아이디를 빌려줬어요.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좀 찾아봤더니 그런 이제 인터넷 통해서 그런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약간 그런 중국을 비방한다 외국인들 중에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 PC방
그 이용 자체를 좀 약간 금하는 약간 접근 그죠. 환경 자체를 좀 막아버리는 네, 느낌이네요.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뭐 중국에서 컴퓨터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시설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한 6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또 언론은 아니지만 좀 하나의 탄압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전 저도 처음 처음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또 제가 또 그 친구와 함께 또 PC방 그 찾아 나들이를 한번 갔었다가 한번 나중에 한번 대판 싸웠거든요. 왜 이렇게 PC방에 집착하냐? 네네. 그 친구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못해서 금단이 많이 왔을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얘기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중국에서 저희가 겪었던 혹은 배웠던 언론 통제의 실태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럼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럼 중국 정부죠, 정부 주체는 정부인데 왜 중국 정부는 언론 통제를 심하게 할까? 각자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이미 약간 공공연하게 네. 뭐 얘기되는 거지만 어쨌든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정치 구조가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렇죠. 공산당 독재죠. 그리고 그 공산당도 소수의 지도자층에 의해서 네. 의사결정이 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도자층의 의견이 모두에게 퍼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 여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싹을 다 자르는 거 아닐까요? 애초에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검열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도 한 가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혹시 중국 역사 사건 중에 반우파 투쟁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게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막 세워지고 나서 마오쩌둥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엔 나라까지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한테 그런 욕을 많이 해요. 비판을 해라. 비판이 돼야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간다. 라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할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지식인들은 이제 정권을 비판하거나 뭐 사회를 비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움츠렸는데 계속 마오쩌둥이 막 비판을 하라는 거를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막 계속 강조를 하니까는 지식인들이 하나 둘씩 비판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막 쏟아내요. 근데 이게 점점 비판의 정도가 심해지니까는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마오쩌둥은 살인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는 마오쩌둥이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했던 지식인들을 다 우파다 해서 낙인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약간 중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언론 통제를 심하게 했던 사건이고 이거에 이제 한번 되었던 지식인들은 입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역사적인 배경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배경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제일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천안문 사태가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네. 주도했던 게 이제 대학생이나 그죠. 그런 지식인층이었는데 어쨌든 자유롭게 의사 표현에 이게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정부가 전복될 수 있는 위기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 그죠. 이게 약간 공산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죠. 애초에 시작부터 무조건 다 검열을 통해 가지고 막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통치자랑 피통치자 모두에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치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많이 들어주다 보면은 이 권력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고 지식인들은 반대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면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사회 특유의 폐쇄적인 언론 상황이 좀 고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금 좀 쉽게 바라봤을 때 이런 다수와 소수의 싸움이라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저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두고 소수를 공산주의라고 봤을 때 소수가 다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최대한 잠시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아니요 한참 그거랑 상관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냉전이 네. 끝나면서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민주주의의 승리가 이제 다수고
민주주의가 다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소수인 거죠. 지금 이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몇 군데가 없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수가 다수를 이기려면 최대한 많이 응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다수가 소수를 공격을 할 건데 그러면 외부적 상황도 있는데 내부적으로까지 균열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응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한 명이 끌고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잡소리는 최대한 줄이는 게 낫겠죠. 그죠. 맞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최대한 말씀이시죠. 효율적인 예, 방안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소수가 다수와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약간 더욱더 웅크리기라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칼로스 씨가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미국 대 중국이라고 대칭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 두 요즘엔 또 수장들이죠. G2니까는. 수장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중국이 물론 타 국가들이나 외부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계속 얻어오고 계속 좋은 결과를 얻고 있잖아요. 충분히 성장도 했고 저는 그냥 느끼기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옹호를 하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언론 필요하다. 통제를 한다고 네. 좋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그 대통령이라 해야 되나? 예, 예. 그러니까 그중- 엄청나게 오래 장기 집권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은 항상 그 민주주의는 항상 그걸 견제를 하죠. 너희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 안 된다. 약간 남산의 부장들 박정희 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중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근데 싱가포르는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경제적으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싱가포르 그 사람이 이게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싱가포르 말씀 나와서 좋은데 싱가포르랑 북한이랑 체제가 똑같잖아요. 싱가포르도 심지어 세습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십 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자기 그 대통령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세습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그리고 거기도 엄청 그 검열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싱가포르이.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정부나 지도층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그죠. 국민들도 이제 수용이 가능한 입장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건 결과로 따진 거지 그 안에 그렇죠. 있는 내부적인 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카를로스와 이제 뭐 김 과장의 생각이긴 한데 이 국가는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100%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것도 그 나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좀 약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결과가 좋다라는 그 얘기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언론 자유라는 건 사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100% 존중돼야 되는 거고 이걸 침해하는 대신에 이제 경제가 성장됐다고 해서 그거를 결과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거는 사실 어쨌든 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회 통치, 국가 통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론을 통제를 해서 갖는 이점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응집된 힘으로 추진력 있게 국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뭔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이점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 친구들한테 너네는 언론 통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은근히 아니라 더 많아요. 예. 이게 좀 중국 사람들도 자국의 뭔가 언론 통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사실 한국 사람들이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고 네. 거기에 비해서 인프라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제가 듣기로 하나의 정책이 전국에 퍼지는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근데 네. 거기서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비판의 소리를 줄이고 이거 하나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지는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언론 통제를 강화해서 사회적인 그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좀 앞으로 계속 진행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언론이 이제 비전통적인 매체들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SNS라든지 뉴미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뉴미디어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만큼 쉽게 통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의 언론 통제라는 게 서구권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공격 포인트잖아요. 인권, 인권, 언론,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좀 통제는 하겠지만 딜레마에는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도 좀 언론 통제를 좀 느슨하게 했던 게 있거든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갑자기 지도층이 뭐 다 바뀌어서 다른 뭐 새로운 이념으로 뭐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네. 불가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게 진행한 결과가 제 생각에는 중국의 이제 링링허우 세대라고 하죠. 네. 그 00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세대 출생했던 세대들이고 지금 이제 10대나 주로 이제 20대 막 올라가는 초반 세대인데 네. 그 세대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그 지지도가 그 이전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강하대요. 네. 지금 생각했을 때 2000년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 세대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그런 이념까지도 그 막 지지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그 충성도가 엄청 높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이가 어린 세대인 세대일수록 더 관심 자유분방하다, 자유분방하고 생각이 있으니까는 좀 정부 상상하기 특히 어렵네요. 네. 또 자유로운 정부도 아니고 항상 뭔가를 통제하려는 정부인데 그런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다는 게 이후에 어쨌든 그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반대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 국민들은 그거를 크게 그렇게 다수가 반대할 것 같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곧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제 링링호들의 그런 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죠.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회 내재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뭐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사회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예,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서비스가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행을 간다라고 쳤을 때 저희 여행 방송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죠. 불편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휴가로 갔는데 뭐 카톡으로 뭐 연락이 왔어, 급한 거라서. 근데 뭐 중국에 있어서 못 본다거나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옛날에 출장을 한번 중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제가 포켓 와이파이를 들고 갔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포켓 와이파이를 썼을 때는. 아,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로밍을 해왔어요. 네. 근데 로밍을 해왔을 때는 이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한국의 통신사로 잡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로밍에 가면 진짜 돈이 엄청나게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은 로밍비가 되게 많이 싸졌거든요. 그렇죠. 사는 게 아니라 뭐 한 뭐 일주일 뭐 4박 5일 여행 간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로밍을 좀 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원래 항상 VPN, 그러니까 IP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써가지고 피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중국 여행 갔는데 이제는 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프로그램도 이제 차단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차단이 안 걸린 VPN 프로그램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고 갔는데 로밍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로밍 하시는 게 그죠. 훨씬 네, 편합니다. 또 이게 중국 갔는데 가족들 연락 안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또 장기 예, 털기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시니까는 또 연락 자주 해야 되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칼로스 씨가 또 마지막에 꿀팁 알려주셨네요. 네. 예. 건강학사잖아요. 아,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언론 통제 천태만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카를로스 그리고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을 찍으면 중국 정부에서 잘리는 거지. 이거 한 2분 듣자마자 바로 중국에서 잘라. 처음에 우리 천태 그거 만상이. 검역관이 듣다 화들짝 놀란다. 뭐 3개나 나와.